감사합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명문 대학 중 하나인 곳에 참석하게 된 것은 참 영광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이 제 삶 가운데서 대학 졸업식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된 때입니다. 오늘 저는 제 삶 가운데서 경험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꼭 세 가지입니다. 별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야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점들을 연결시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드 대학을 6개월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만두기 전에 그만둔 상태에서 18개월 동안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왜 학교를 그만두었냐고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저의 친모는 대학을 다니는 젊은 미혼모였고 저를 양자로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부부가 저를 양자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변호사 부부가 저를 입양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 부부는 자신들은 여자 아기를 원했다고 하며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차례인 제 양부모님들이 밤중에 전화 한 통을 받으셨는데 여기 예정에 없던 사내 아기가 하나 있는데 양자로 삼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분들은 물론입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저의 양모는 대졸자가 아니었고 저의 양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후에 알게 된 친모는 양자로 주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달이 지난 후 저의 양부모님이 저를 대학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을 때에야 양자로 주겠다고 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저는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나 멍청하게도 제가 간 대학의 학비는 스탠포드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부모님들이 일하면서 벌은 모든 돈을 제 학비로 쏟아 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대학에 더 다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대학이 제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저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모은 돈을 저는 다 써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고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꽤 겁이 났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했던 결심 중 가장 훌륭한 결심 하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퇴한 순간부터 저는 흥미없는 필수 과목은 빼고 흥미있는 과목들만 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숙사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방을 전전하며 방 바닥에서 잤고 콜라병을 모아 오전식에 팔아서 음식을 사 먹었으며 매주 일요일 밤마다 하리 크리시나 성전에서 한 끼 잘 얻어먹기 위해 7마일을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호기와 직감만을 믿고 좌충우돌하던 그 시절의 일들이 후일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리드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서체 교육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교정에 있는 모든 포스터, 여기저기 붙어있던 모든 라벨들의 서체는 모두 손으로 직접 쓴 아름다운 서체였습니다. 제가 자퇴를 해서 정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서체 과목을 배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리프와 산 세리프체를 배웠는데 서로 다른 문자끼리 결합될 때 다양한 형태의 자간으로 만들어지는 굉장히 멋진 글씨체였습니다. 과학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아름답고도 유서 깊은 또한 미묘한 예술이었으며 저는 그것에 흠뻑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제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인데 10년 후 우리가 첫 번째 매킨토시 컴퓨터를 구상할 때 그때 배웠던 모든 것이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는 맥에다가 그 서체의 배합을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바로 맥이 그렇게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첫 번째 컴퓨터였습니다. 제가 그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맥에는 그토록 다양한 여러 서체나 자동자간 맞춤 기능이 없었을 것입니다. 윈도우즈는 그냥 맥을 복제한 것이기에 맥이 그런 서체를 갖지 않았다면 개인용 컴퓨터도 그런 기능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자퇴하지 않았다면 서체 수업을 들을 수 없었을 것이고 개인용 컴퓨터는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서체들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점들을 연결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되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미래의 점들을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과거의 점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점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엇, 즉 여러분의 배짱, 운명, 인생, 업보, 아니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어떤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자세는 저를 절대 실망시킨 적이 없으며 언제든 제 삶의 고비 때마다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워즈와 저는 제가 20살이었을 때 우리 부모님의 차고에서 애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10년이 지난 후 우리 둘이 차고에서 시작한 애플은 4,000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린 20억 불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29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만든 가장 뛰어난 작품인 매킨토시를 출시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시작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느냐고요? 애플이 성장하면서 저는 저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는 데 매우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채용했고 한 1년간 아주 괜찮았는데 그 후 미래에 대한 서로의 비전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들은 그의 편을 들었고 제 나이 30에 저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공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초점을 맞추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몇 달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마치 달리기 계주에서 바톤을 놓친 선수처럼 제 이전의 주자들인 선배 벤처 기업인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데이빗 패커스와 밥 노이스를 만나 제가 이렇게까지 망가뜨린 일에 대해 사과하려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공공의 실패작으로 전략했고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서서히 제 앞에 빛을 비추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했던 일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애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제가 했던 일에 대한 사랑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거절당했지만 여전히 그 일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애플에서 쫓겨난 것이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최고의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공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초심으로 돌아가 시작하고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 가장 창의적인 기간 중 하나로 들어설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 후 5년간 저는 넥스트란 회사와 픽사란 회사를 시작했고 제 아내가 되어준 한 놀라운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제작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제작하게 되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되었습니다. 획기적인 사건 하나는 애플이 넥스트를 샀고 제가 애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넥스트에서 개발한 공학이 현재 애플 르네상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 아내 로리안과 저는 참 멋진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척 쓰디쓴 약이었지만 환자에겐 필요한 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삶의 벽돌에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한 유일한 동력은 제가 했던 일을 좋아한 것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찾듯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여러분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위대한 일이라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일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계속 찾아보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듯 여러분이 그 일을 찾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관계들 모두가 그렇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세 번째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을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제대로 살았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제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후 지난 33년간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진정 원하는 일일까라고요. 그 답이 여러 날 동안 계속 노라고 한다면 저는 무언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제 삶 가운데 큰 결정들을 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 즉 모든 외부적 기대들, 모든 자존심, 수치스러운 경험을 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 이런 것들은 죽음과 맞닥뜨릴 때 떨어져 나갈 것이며 단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여러분이 무언가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발가벗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약 1년 전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스캔을 받았는데 제 췌장에 종양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췌장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의사들이 제가 거의 치료 불가능한 암에 걸렸으며 길어야 3개월 내지 6개월밖에 더 못 살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담당인은 제게 집에 가서 정리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앞으로 10년간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말을 몇 달 안에 다 말해주라는 말이었고, 모든 것을 잘 처리하여 가족들도 제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었고, 말하자면 안녕을 고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 진단 결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의사들은 제 목과 위장과 장에 이르기까지 내시경 검사를 하고 바늘로 제 췌장에 생긴 종양에서 조직을 채취했습니다. 저는 마취 상태에 있었는데 의사들이 채취한 조직을 현미경으로 검사해 본 후 수술하면 치료 가능한 아주 희귀한 종류의 췌장암이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고 그 자리에 있던 제 아내가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I'm fine now. 그때가 제가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때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십 년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니 이제 죽음이 때로는 유용하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천국에 가길 원하는 사람들조차 천국에 가기 위해 지금 당장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죽음이야말로 생명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생명 혹은 삶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낡은 것을 깡그리 삭제하고 새 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새롭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언젠가 여러분도 점차 낡아지게 될 것이며 삭제될 것입니다. 너무 극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사고의 결과인 통념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시끄러운 의견들이 여러분 내면의 음성을 잠재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감을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과 영감은 여러분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어렸을 때 제 나이 또래라면 다 알만한 Whole Earth Catalog이라는 놀라운 책이 있었습니다. 여기 맨로 파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스튜어트 브랜이라는 사람이 출간해낸 책인데 그의 시적인 재능을 그 책에 불어넣어서 인기가 있었던 책입니다. 1960년대 말이었으니까 컴퓨터나 전자출판 같은 것이 있기 전이어서 타자기, 가위,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조판이 된 책입니다. 구글이 생기기 35년 전이니까 책으로 된 구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은 깔끔한 도구들과 위대한 개념이 넘치는 이상적인 역작이었습니다. 스튜어트와 그의 팀은 꽤 여러 번에 걸쳐 책을 출간하였고 막판에 최종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대였습니다. 최종판 뒷표지에는 이른 아침 시골길 사진이 있었는데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지나가는 차를 태워달라고 엄지를 치켜들고 싶어할 배경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밑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늘 배고프라, 늘 어리석어라. 그들이 최종판을 내면서 작별 인사가 늘 배고프라, 늘 어리석어라였습니다. 저는 늘 그 작별 인사를 제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졸업하는 여러분도 그 인사를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늘 배고프라, 늘 어리석어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